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검사 시절의 버릇이 윤석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최악의 버릇이 나왔죠. 자신의 과잉 수사, 검찰의 과잉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이건 정말 이게 사람의 입으로 참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 이야기를 역정을 내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자, 어떤 내용인지는 본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그 경북 선대위 출범식에서 했던 망언 퍼레이드, 시끌벅적하죠. 제가 어제도 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의 토론회 내용을 좀 이야기를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도 또 채 지나지 않아서 망언들을 또 쏟아내가지고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에는 뭐 1일 망언을 내뱉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 하루에도 여러 번의 망언들을 연이어 뱉어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뭐 하나둘 지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솔직하게. 아니, 이 정도의 수준의 망언들이 배설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러한 배설되는 망언들을 지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어제는 뭐 독재 정부가 경제를 확실하게 뭐 살려놓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지난 그 전두환의 옹호 발언에 대한 본인의 그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망언이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분명 이건 것 같아요. 군사 독재로서의 회기를 지금 윤석열은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을 저는 공언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막 좌익혁명 이념, 뭐 북한의 주사 이런 뭐 이런 것을 뭐 배워가지고 민주화 운동 대열에 끼워가지고 민주화 투사인 것처럼 해왔던 그러한 집단이 문재인 정권에서 뭐 국가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항쟁을 지금 폄하하는 이 민주주의의 몰인식 부분도 확인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모습은요, 이 역시도 윤석열의 어떤 독재 찬양 사상에서 굉장히 민주주의라는 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망언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뭐 나라 경제와 외교나 뭐 안보 이런 것을 다 망쳐버렸다라는 망언을 내뱉었는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역시나 또 공감하시는 부분일 테지만, 뭐 경제라든가 외교라든가 안보에 있어가지고 본인이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근데 본인이 아는 수준이 내용이 없으니까, 아는 게 없는 수준이니 저런 발언이 나오지 라는 생각으로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무식과 바보라는 그 키워드로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거는 자기소개가 아닌가 싶은 정도의 생각도 들게 만드는 대목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망언도 있었습니다. 뭐 대선 필요 없다, 그냥 곱게 정권 내려놓고 물러나는 게 정답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조국 전 장관님께서도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표현이 참 적절하다고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조국 전 장관께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극우 유튜버의 궤변을 듣는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를 배우는 그 창구, 윤석열이 정치를 배우는 창구가 극우 유튜버니까 뭐 또 오죽하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을 여러분들도 그 멘트에서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 안동에서 했던 이 망언들 중에서요,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좀 가장 충격적이고 소름 돋는 발언과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딱 하나의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망언 대부분이 다 소름 돋는 그런 망언들이긴 하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이라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검사의 생활을 해왔는가, 어떤 이 검찰주의자인가, 그러니까 어떤 검사였는지를 좀 단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과 덧붙여가지고 여러 어떤 지금까지의 행보들과 비교를 해보면 더 충격적인 부분들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보시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또 줄줄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누가 압박을 한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압박한 겁니까? 민주당 이 정권 연장 세력이 압박한 겁니까? 이 사람들 왜 극단 선택을 한 겁니까? 자,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검찰의 과잉 수사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 거다. 대장동 사건은 뭉개는데 도대체 왜 자살을 했냐?
라고 말하면서 왜 그딴 선택을 했냐?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발언하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자살을 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역정을 냅니다. 자, 해당 포인트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윤석열이 그간 검찰의 과잉 수사가 자살을 끌어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무슨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영화에서 볼 법한 이야기죠. 영화에서 여러분들 그 부패한 정치인이 딱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사이코패스적인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 행동과 발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진짜 현실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러한 격양된 행동과 발언,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 왜 그딴 선택을 했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는 거. 전 여기서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과 이 손가락질, 이 격양된 어떤 표현, 이러한 모습이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죠. 자살을 했다가 아니라 자살을 당했다라는 이야기.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특히나 윤석열이 몸담았던 특수부 소속 검사들의 수사기법이라고 칭해지는 이 악질 관행들이 바로 이러한 소위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기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도 뭐 여러 차례 들으셨던 수사 기법이지만 첫 번째는 언론 플레이와 표적 수사였고요. 두 번째가 빅딜 수사 기법, 세 번째가 협박과 별건 수사였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순서대로 진행이 되죠. 일단은 특수수사가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기 그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언론에다가 그 혐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흘려요.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들. 압수수색과 같은 강도 높은 강제 수사의 정당성을 만들려고 이러한 정보를 흘리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4대강, 이명박의 4대강을 이제 반대하던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한테 이명박의 하명 수사가 이제 지시가 되면서 나왔던 언론의 기사 중엔 이런 게 있어요. 최열 대표가 환경운동연합 그 돈을 횡령해다가 딸의 유학자금으로 썼다라는 검찰발 보도였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어요. 조국 전 장관 사모펀드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만들어내면서 이런 보도를 흘렸었죠. 그죠? 김경록 PB가 뭐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정경심 교수가 뭐 화가 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 원망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별의별 이야기들을 흘려 내보냈었죠. 참고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그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까 자신을 대신해가지고 뭐 자식들과 아내를 잘 돌봐주고 잘 지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을 남겨두니까 뭐 정경심 교수의 하드디스크를 숨겨줘서 고맙다. 이런 식의 보도를 냈던 것도 역시나 검찰발이었죠. 김경록 PB가 알릴레오로 나가서 뭐 인터뷰하고 뭐하고 하니까 검사들이 계속 뭐라고 하면서 결국은 김경록 PB가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한숨을 쉬는 것을 두고서 알릴레오 방송의 악마의 편집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잘못 나갔다. 그래서 출연을 후회한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가기도 했던 거. 이것도 역시나 검찰발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의 어떤 진실 공방이 있기도 이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력화시켜가지고 언론을 통해서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도덕적으로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 이러한 악질적인 수법이 첫 번째로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 방송 토론회 방송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 방송기자 클럽, 거기서 윤석열이 이재명 후보와의 토론을 거부하면서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확정적 중범죄자인 이재명 후보와는 토론 못한다 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이게 지금 이 버릇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론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범죄자로 만들고 그 다음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 자, 아무튼 간에 특수부가 언론과 협업해서 여론을 흔들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성을 해가지고 법원에다가는 뭐 영장을 통과시키게 하는 압박용 카드로 쓰는 이러한 수사의 기본이 되는 수사 기법이었던 거죠. 검찰에 독점되어 있는 비공식 정보를 이용해서 언론에다가는 뭐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정보를 던져주는 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단독을 통해서 던져주는 거, 여러분들 한동훈이 과거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을 때 특수수사를 지휘하던 그 위치였잖아요. 그때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무려 34번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기자상을 받습니다. 이게 저는 그 긴밀한 유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무언가 그 언론을 조성한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두 번째 수사기법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빅딜 수사기법이 지금 두 번째로 등장을 하는 건데,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이게 달콤한 유혹을 막 하는 거예요. 앞으로 네가 살면서 분명 우리 검찰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마다 우리가 너한테 특혜를 줄 수가 있어. 대신에 너는 우리 입맛 대로 진술을 하면 돼 라고 꼬드기는 거죠. 최일 대표한테 했던 게 있었죠. 당시 그 특수부에 의해서 소환된 사람이 무려 102명이었는데 그 중에 핵심 관계자들한테 빅딜을 합니다. 거짓 진술 한마디면 나머지 내용들은 넌 신경 쓰지 마, 우리가 다 짜 맞출게. 이런 검사들의 회유가 있었죠. 그 밖에도 뭐 항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러 대표되는 사건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이들의 빅딜 기법이 두 번째로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안 통하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 나오는 수사 기법이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박과 별건 수사인 거죠. 이 과정에서 검사들에 의한 어떤 수많은 폭언들이 쏟아지고요. 심지어는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응당 누려야 될 기본권을 제한당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죠. 이것도 제가 그 최열 대표 건으로 예를 들자면 검찰이 빅딜을 열심히 시도했던 그 당시 광성개발 대표 이광문 대표, 그 이광문 대표가 계속해서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네가 빅딜을 실시도 난 하지 않겠소 라고 거절 의사를 밝히니까 검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죠. 옛날 같았으면 너 저희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진짜 지근지근 밟아버려도 분이 안 풀렸을 거야 라는 식의 무시무시한 발언을 누가 했냐? 검찰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발언이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충격적인 것은 기본권이 제한됐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면요. 이광문 대표가 당시에 변호인 접견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광문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이영학 변호사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접견 요청을 갔더니만 딱 30초만 접견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런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니까 검사실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려 4시간 동안 복도에서 기다린 뒤에나 그 이후에 10분간의 접견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헌법 제12조 4항에서는 누구든지 체포나 구속이 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은 헌법조차 무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최율 대표한테 그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금곡개발의 5대표라는 사람도요. 뭐 전세자금을 빌려준 거다. 자신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돈을 빌려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검사는 주변에 있는 박스를 발로 차면서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과 동시에 욕설들을 퍼부었다라는 거죠. 5대표가 그래서 당시에 그 수사가 끝나면 이걸 다 녹음을 해가지고 녹취록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5대표가 이걸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려고 하니까 또 검찰은 뭘 합니까? 긴급 체포로 바로 잡아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5대표가 얼마 뒤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죠. 자, 이러한 수사 기법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기사도 수차례 그 논란이 이슈화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좀 하나 보시죠. 자, 로통뉴스 서울중앙지검만 들어갔다 오면 극단적인 선택, 이유를 분석해봤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검찰은 전국 검찰청의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잇따른 사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 이 기사 2019년의 기사입니다. 이날 사망한 문 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사 미디어팬의 기사입니다. 검찰 수사와 피의자의 자살, 그물망식 별건 수사 때문이라는 제목의 2016년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자살로 이끄는 검찰의 수사 관행, 수사 권력의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국가인권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피해자가 6년간 79명, 연도별로는 2010년 8명, 2011년 14명, 2012년 10명, 2013년 11명, 2014년 21명, 2015년 상반기 15명. 그러니까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검찰 수사 도중 자살한 기업인과 공직자 등은 90명.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 자살을 선택한 것은 검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극단적 선택을 한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은 죽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직접 대면한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대목이 검찰의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라는 것을 지적하는데요. 검찰의 수사 방식이 수사 대상자들을 자살로 내모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받고 있죠. 고전적 수사 기법 가운데 하나로 관련 사안에 대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별건 수사. 그래서 개인은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수사 대상자는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자, 이러한 검찰의 수사기법상의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받아왔다라는 문제인 것은 여러분들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앞서 윤석열의 발언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한 과잉 수사로 인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을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또다시 윤석열의 과거 이야기와 발언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와 발언이 떠올랐냐. 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당시 장관 임명 발표가 그때 당시 이제 월요일이었으면 그 월요일을 앞두고서 그 전 주말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그 김주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윤석열이 전화를 해가지고는 조국 전 장관 절대 임명하면 안 된다 라고 그냥 만류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죠. 근데 윤석열이 자신이 30곳 넘게 압수수색을 했는데 포기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장관 임명을 하게 되면 내가 사표를 내겠다 라는 식의 협박성 전화를 했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끝내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임명이 되자
윤석열은 더 잔인하고 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고요. 심지어는 조국 전 장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신이 수사를 끝내겠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신호까지 계속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그 폭로, 누가 있습니까?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전하기도 했었던 부분이었죠. 이러한 무시무시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라는 무시무시한 신호를 바로 윤석열이 누구에게? 조국 전 장관에게 보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당했다라는 표현, 즉 검찰에 의한 타살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러한 일들이 마찬가지로 그 희생양,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면 타살의 사냥감으로 윤석열이 조국 전 장관을 타겟팅했던 것이었고, 이미 검찰의 수사 기법이 자살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그 발언을 앞서 보셨던 것처럼 윤석열이 검사 시절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을 향했던 그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진심이었고 진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함께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게다가 검사로서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일말의 가책도, 책임도, 반성도 없이 왜 그딴 선택을 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역정을 내는 모습, 왜 윤석열이 독재를 옹호하고 있는지, 왜 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인정도 하지 않고 있고 문제의식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지, 왜 과학 카르텔이 벌여놓았던 곳곳의 사건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는 건지, 이 모든 것이 단번에 이해되는 행보였다, 이해가 되는 발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그 왜 어떻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지 영상으로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또 줄줄이 자살을 합니다. 아니, 자살이라는 거는, 수사 과정에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좀 세게 추궁하고 막 증거 수집도 막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아, 이게 지금 진행되는 거 말고도 또 내가 무슨 뭐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아니, 수사도 안 하고 봐주기 하고 뭉개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선택을 왜 합니까? 누가 압박을 한 겁니까? 도대체 검찰이 압박한 겁니까? 민주당 이 정권 연장 세력이 압박한 겁니까? 이 사람들 왜 극단 선택을 한 겁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거로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평생 단 한 번 누르셔야 될 시사발전소에 대한 구독, 2번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직까지 단 한 번의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누르실 기회입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활발한 채팅과 댓글 남겨주신 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까지 해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